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 여운입니다. 사람들이 물건에 집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가짜 두려움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까 두렵다,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할까 두렵다 등 우리 마음속 가짜 두려움이 더 큰 집, 더 좋은 자동차, 더 비싼 명품 등에 집착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물건을 갖춘다고 과연 우리의 삶이 충만해질까요? 과도하게 쌓인 물건은 우리가 주의와 신경을 분산시키고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은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하라,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입니다. 이 책은 미니멀리즘을 통해 더 풍성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과 실천해 볼 만한 실용적인 방법을 제안한 책인데요. 저자는 어떤 소비도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지는 못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을 정리하는 연습을 권합니다. 미니멀리즘이란 단순히 물건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 집착을 버리고 여유를 만들어 삶을 의미 있게 채우는 것입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것. 삶을 단순화하기에 가장 좋은 시기는 바로 지금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세요. 미니멀리즘이란 미니멀리즘의 시작은 물건이다. 하지만 물건은 시작에 불과하다. 물론 언뜻 보면 미니멀리즘의 목적이 그저 물건들을 정리하고 처리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잡동사니를 없애는 과정이라고 말이다. 없애고 버리고 분리하고 줄이고 포기하는 과정. 만약에 미니멀리즘의 목적이 단순히 이에 그친다면 모두들 그저 커다란 쓰레기차를 한 대 빌려 거기에 필요 없는 것들을 모두 던져 넣으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불안하고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깔끔하게 정리된 빈집에 들어서서 오히려 마음은 더욱 우울하고 무기력할 수 있다. 안정감을 줬던 모든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과도함을 덜어내는 것, 불필요함을 없애는 것은 미니멀리즘의 중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이는 여러 단계 중 하나에 불과할 뿐이다. 정말 미니멀리즘에 물건이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잡동사니를 없애는 것은 목표이자 지향하는 최종 결과가 아니다. 첫걸음일 뿐이다. 물론 잡동사니를 정리함으로써 마음의 큰 짐을 드러낸 것 같은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느낌은 오래가지 않을 것이다. 왜일까? 단순히 소비만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진짜 문제는 무분별한 소비에 있다. 하지만 바꿀 수 있다. 우리가 매일 내리는 결정에 조금 더 신중하기만 하면 된다. 물론 어떤 물건은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다. 중요한 것은 적당하게 소유하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미니멀리즘이 등장한다. 미니멀리스트는 단순히 덜 소유하는 것,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의 양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두지 않는다. 미니멀리스트는 더 많은 것들을 위한 자리를, 여유를 만들어내는 것에 초점을 둔다.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열정, 더 많은 창의력, 더 많은 경험, 더 많은 기여, 더 많은 만족, 더 많은 자유. 잡동사니를 정리하면 삶을 더욱 보람차고 풍요롭게 만드는 많은 것들이 들어올 자리가 생겨나게 된다. 사람들이 미니멀리즘을 기피하는 이유 중 하나는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 자체가 극단적이고
어떤 측면에서 삶의 모든 것을 뒤엎어 바꿔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자신의 문화적 경계 밖을 넘어서는 것이 두렵고 미니멀리스트라고 불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삶을 단순화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을 느끼기도 한다. 미니멀리즘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단순화하기 등 자신의 취향대로 불러도 된다. 가치지향적 삶, 충분주의, 선택주의, 필수주의, 큐레이션적 삶, 실용주의, 뭐든 좋다. 의미가 통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뭐라고 부르든지 요점은 이 모든 것들이 삶에서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 수 있도록 물건들을 정리하는 것이 목표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 절대 물건일 수 없다. 그렇다면 이렇게 계속 강조하는 삶에서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시작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이다. 그리고 덜 소유하고 더 정리된 후에 우리가 보여주고 싶은 것은 정말 삶에서 가져야 하는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다. 덜 소유하고 더 사랑하라. 미니멀리즘 그 자체는 예전부터 있어 왔던 개념이다. 미니멀리즘의 기원은 스토아 학파, 거의 모든 종교, 그리고 최근에는 에머슨, 소로, 타일러 더든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니멀리즘의 개념은 동일하지만 달라진 것은 우리가 직면한 문제이다. 그 어느 때보다 요즘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현혹되어 있으며 그 어느 때보다 의미 없는 물건들을 잔뜩 얻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꺼이 등지곤 한다. 꼭 필요하다고 자신을 설득해가며 모아온 물건들 없이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가치지향적이고 보람찬 삶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 삶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새롭게 세울 수 있을까? 우리가 스스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삶에서 정말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살면서 맺는 삶의 중요한 7가지 관계란 물건, 진실, 자신, 가치, 돈, 창의력, 사람이다. 이 7가지 관계들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우리의 삶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끊임없이 반복되는 악순환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문제들을 회피하려고만 한다. 문제를 물건 더미에 파묻어둔 채로 말이다. 무언가 사기 전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는 6가지 질문. 삶이 끝날 때쯤 무엇이 남아있으면 좋을까? 자동차? 아니면 1년 더 살 수 있는 시간? 그렇다고 해서 커피 한 잔이나 전자기기나 자동차를 절대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나도 커피를 마시고 전자기기를 가지고 있고 자동차도 타고 다닌다.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삶에 들여오는 것들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것, 가지고 싶은 것에 대해 질문을 할 의향이 없다면 쉽게 욕망에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무언가 새로 사기 전에, 삶에 새로운 물건을 들여오기 전에, 가계의 계산대에 우리가 열심히 번 돈을 빼앗기기 전에 아래 질문 6가지를 한 번쯤은 해볼 만하다. 1. 누구를 위해 이것을 사는가?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나타나지 않지만 누가 되고 싶은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는 나타나기도 한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갖고 있는 물건들로 우리가 누구인지 결정되도록 한다. 개성을 나타내기 위해 좋아하는 브랜드를 자랑하고 다니지만 헛된 노력일 뿐이다. 이 반짝이는 것 보여? 이게 바로 나야 라고 말하며 돌아다니며 브랜드의 로고가 우리를 특별하고 독창적이게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
하지만 브랜드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살면서 필요한 물건들도 분명히 있다. 우리가 직접 만들 수 없으므로 기업이 대신 그 물건들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문제는 우리가 그 물건들이 마치 우리의 불완전한 삶을 완성해 줄 것 같다고 느껴 그 물건들을 꼭 가져야 한다는 압박을 느낄 때 생긴다. 하지만 그 압박이 꼭 무언가를 사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다. 잠깐 멈추어 서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다. 누구를 위해 이것을 사는지, 이것이 나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이미지를 남기기 위해서인지, 만약에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면 사는 것이 맞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그렇다라면 사는 것이 옳다.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되니 말이다. 하지만 그저 소비 지상주의적인 마음에서 사고 싶은 마음을 가진 거라면 그 물건은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는 것일 테다. 2. 이것이 내 삶에 가치를 더할 것인가? 나는 많은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내 삶에 가치를 더하는 것이다. 그 말인즉슨 내 차, 옷, 가구, 전자기기 각각의 것들은 두 가지 목적 중 하나를 수행한다. 도구로서의 기능을 하든지 내 삶에 미학적 가치를 더한다. 사고 싶은 것이 눈앞에 있을 때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된다. 그 물건이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가? 아니면 의미 있는 방법으로 나의 웰빙에 기여하는가? 만약에 대답이 아니오라면 살 필요가 없는 물건인 것이다. 3. 이것을 살 만한 여유가 있는가?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야 한다면 그 물건을 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빚을 내서 사야 한다면 그 물건을 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는 뜻이다. 그 물건을 살 만한 재정적인 여유가 없다면 뒤돌아서는 것이 옳다. 집을 사야 할 때 아니면 대학 학비를 내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런 경우는 예외가 아닐까? 다른 종류의 빚이긴 하지만 여전히 빚이긴 하다. 돈을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의 노예라는 말은 수천 년 동안 있었다. 빚은 최대한 빨리 갚아버리는 것이 좋다. 물론 이런 주장이 정상적이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정상적이라고 믿어왔던 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지금 14조 달러에 달하는 빚을 진 것이다. 4. 이것이 정말 돈을 쓰는 최선의 방법일까? 다른 말로 하면 이 돈을 어떻게 다르게 사용할 수 있을까? 대안은 없을까? 정도가 되겠다. 작사가 앤디 데이비스는 자작곡 굿 라이프에서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료하게 우리 문화의 재정 남용을 말하고 있다. 집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왜냐하면 청바지가 너무 비싸기 때문이다. 물론 비싼 청바지를 살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청바지를 사는 대신 돈을 달리 쓸 수는 없을까? 퇴직 적금에 돈을 넣는다든지 가족 휴가에 쓴다든지 아니면 집세를 낸다든지 그럴 수 있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곳에 돈을 소비하는 것이 무언가를 사는 것보다 현명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5. 실제 비용은 얼마인가? 물건의 진짜 비용은 단순히 가격표에 명시되어 있는 가격 그 이상이다. 회계 용어로 이것을 전부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소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건의 가격을 따질 때 보관 비용, 보수 비용, 그리고 심리적인 비용도 고려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을 더했을 때 비로소 그 물건의 진짜 비용을 알 수 있다. 당장 그 물건의 가격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 물건의 진짜 비용을 정말 감당할 여력이 될까? 6. 미니멀리스트로서 나는 이걸 정말 살까? 몇 년 전 내 친구 레슬리는 동네 식료품점에서 계산하려고 줄을 서 있었다. 굳이 필요도 없는 물건을 충동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돈을 꺼내려고 지갑의 지퍼를 만지작대고 있었다. 그때 줄을 서 있으면서 그는 손에 든 물건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볼 수 있었다. 그것을 자세히 쳐다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었다. 조슈아라면 어떻게 할까? 만약에 내가 그녀였다면 그 물건을 샀을까? 그녀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재빨리 물건을 원래 있던 곳으로 가져다 놓았다. 레슬리는 이 이야기를 나에게 해주면서 앞으로 충동구매를 하지 않기 위해서 팔찌 같은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농담을 했다. 나도 그녀의 농담에 웃었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그녀가 줄을 서면서 스스로에게 했던 질문을 나 자신에게도 조금 더 자주 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제발 자신이 정말 미니멀리스트라면 어떻게 할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라는 말이다. 그 대답에 따라 행동하면 된다. 무언가 살 때마다 이 6가지 질문을 해보는 것이 처음에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지도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좋은 습관으로 자리 잡을 것이다. 집에 쌓여가는 잡동사니는 줄어들 것이고 정말 중요한 것에 돈을 쓰게 될 테니 말이다. 결국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해 가장 쉬운 방법은 애초에 집에 물건을 들이지 않는 것이다. 미니멀리스트의 규칙. 이 규칙들은 엄밀히 따지면 규칙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관행으로 인정되거나 규범적인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모두에게 일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나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아닐 수도 있다. 그저 단순한 삶을 살기 위한 레시피라고 생각하면 된다. 요리할 때에도 자기 취향에 따라 레시피를 약간씩 조정하듯이 이 규칙도 그렇게 하면 된다. 이루고 싶은 목표와 편안함을 느끼는 수준에 따라 자신만의 기준을 세워 이 규칙을 따르면 된다. 규칙을 따르기 위한 규칙은 없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약간의 불편함을 느껴야 한다는 점이다. 약간의 불편함이야말로 삶에서 불필요하고 무의미한 것들을 정리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불편함으로 기른 정리의 힘이 자랄 것이고 그에 따라 규칙을 더욱 조정해 나가면 된다. 그러다 보면 여러분은 어느덧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미니멀리스트가 되어 있을 것이다. 쓰레기 없애기 규칙.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물건은 3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다. 필요한 것, 필요하지 않은 것, 쓰레기. 사람이 가진 필요는 상당히 보편적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 속하는 물건은 한정적이다. 음식, 거주지, 옷, 교통, 직업, 교육. 이상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물건은 필요하지 않은 것에 속할 것이다. 굳이 따지자면 꼭 소파나 테이블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소유하고 있다면 삶이 조금 나아지긴 할 것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중 대부분은 쓰레기로 분류할 수 있다. 좋아하는 물건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말이다. 이 물건들은 꼭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삶의 방해만 될 뿐이다. 요점은 다른 것들을 위한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쓰레기에 속하는 물건들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순간적 연소의 규칙. 물건을 소유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은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과거에 사들인 물건들이 쌓여 더 큰 짐이 될수록 불만족의 온도도 점점 올라간다.
온도가 너무 올라 폭발할 때까지 굳이 기다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순간적 연소의 규칙이 등장한다. 이 규칙은 간단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한다. 만약에 이 물건이 순간적으로 연소되어 사라진다면 오히려 내 마음이 편할까? 답이 그렇다라면 미련 없이 버려라. 가장 비싼 물건 10개 규칙. 지난 10년간 구매했던 물건 중에 가장 비싼 물건 10가지를 적어보자. 자동차, 집, 보석, 가구, 가방. 목록을 작성했다면 그 옆에 삶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건 10가지를 적어보자. 사랑하는 사람과 석양을 보는 것, 아이들이 야구하는 것을 보는 것, 배우자와 사랑을 나누는 것, 부모님과 저녁 식사를 하는 것, 이 두 개의 목록을 비교해보고 공통점이 있는지 한번 보자. 아마도 거의 없을 것이다. 중복되는 것도 없을 것이다. 선물 주기의 규칙. 우리는 생일과 특별한 날에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을 당연하게 여긴다. 우리가 결국 하고 싶은 말은 기여가 사랑의 언어라는 것이다. 만약에 선물을 주는 것이 기여를 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실제로 그렇다면 미니멀리즘은 잠깐 접어두어도 된다. 여기서 선물 주기의 규칙이 등장한다. 물질적인 선물을 주지 않고도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참여와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것 대신 경험을 선물해보는 것은 어떨까?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훨씬 기억에 남는 선물이 될 것이다. 이런 선물을 받았다고 생각해보자. 콘서트 티켓, 집에서 준비한 따뜻한 식사, 침대에서 먹는 아침 식사, 마사지, 퍼레이드, 계획 없이 떠나는 자동차 여행, 아무런 방해도 없이 보내는 조용한 저녁, 빛의 축제, 썰매 타기, 춤추기, 휴가, 일출 보기. 그래도 뭔가 물리적인 실체가 있는 선물을 주어야 할 것 같다면 선물하고 싶은 경험과 관련된 사진을 찾아서 예쁘게 포장하면 된다. 아니면 와인 한 병, 좋은 초콜릿 하나, 로컬 커피빈과 같은 소비품을 선물하는 것도 좋다. 필요도 없는 잡동사니를 선물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이다. 선물 받기의 규칙. 더 미니멀리스트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조금 의외일 수 있지만, 더 좋은 선물을 받고 싶다면 더 좋은 선물을 달라고 요구해야 한다. 더 비싼 선물을 요구하라는 말이 아니다. 선물로 꼭 물건을 받아야 한다는 말도 아니다. 당신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은 당신에게 선물을 주고 싶어 할 것이고 그 마음은 충분히 받아도 된다는 말이다. 대신 물건이 아닌 비물질적 선물을 요구하는 것을 추천한다. 친구들에게 같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 나누고 동료들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카페나 초콜릿 가게에 대해서 말해주고 가족들에게는 자선단체와 그 단체가 하는 일에 대해 나누고 당신의 이름으로 기부하는 방법까지 나누어 보자. 괜히 이미 있는 커프스 단추를 하나 더 받는 것보다는 이런 선물들이 받았을 때 훨씬 더 기분 좋을 것이다. 계절성 규칙.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한번 둘러보고 그중 하나를 골라보자. 어떤 것이라도 좋다. 지난 90일간 그 물건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 아니라면 앞으로 90일간 그 물건을 사용할 일이 있을까? 이에 대한 대답이 아니라면 버려도 되는 물건이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90대 90 규칙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 규칙이 특별히 유용한 이유는 계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 3월이라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계절맞이 대청소를 한다고 생각해보자. 옷장, 지하 또는 창고에서 눈에 들어오는 물건을 하나 골라보자. 오래된 스웨터가 눈에 들어왔다.
지금 봄에 사용하고 있는가? 지난 90일간 겨울에 사용한 적이 있는가? 앞으로 90일간 여름에 사용할 일이 있을까? 이 중 한 번이라도 네라고 대답했다면 그 스웨터를 보관해도 되지만 아니라면 작별 인사를 해도 된다. 1대 10 규칙. 미니멀리스트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새로운 물건을 절대 사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더라도 의미 있는 것을 산다는 말이고 필요 없거나 가치가 없는 것은 신중하게 정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1대 10 규칙이 등장한다. 이 규칙은 건물의 수용 인원을 관리하기 위해 사용된다. 건물에 한 명이 들어오면 한 명이 나가는 방식을 차용해서 새로 구매하는 새로운 물건과 버리지 않고 간직하는 물건의 숫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규칙이다. 물건을 새로 하나 살 때마다 가지고 있는 것 중 10개는 버림으로써 가지고 있는 물건의 총 개수를 관리하는 방식이다. 셔츠를 하나 새로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옷 중 10벌은 기부함에 넣어야 한다. 의자를 하나 새로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가구 중 10개는 이베이로 팔아버려야 한다. 믹서기를 하나 새로 사고 싶은가? 그렇다면 가지고 있는 주방용품 중 10개는 버려야 한다. 이 규칙이 새로운 일상적인 소비 습관이 될 때까지 실천해보자. 미니멀리스트의 규칙. 기다림의 미학 규칙. 온라인 쇼핑과 간편 결제의 발달로 물건을 쌓아두고 사는 것이 한결 쉬워졌다. 이로 인해 충동 구매를 막기 위해서 더 미니멀리스트는 기다림의 미학이라는 규칙을 만들었다. 이 규칙은 30-30 규칙이라고도 불린다. $30 이상의 물건이 사고 싶을 때 앞으로 30시간 동안 그 물건 없이도 살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만약에 물건의 가격이 $100라면 30일을 기다리자. 그 기간 동안 그 물건이 정말 자신의 삶에 가치를 더할 물건인지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종종 30시간 또는 30일의 고민 끝에 어쩌면 그 물건이 없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결론에 도달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반대로 고심 끝에 물건을 구매하기로 했다면 물건을 사더라도 충동적으로가 아니라 충분한 고민 끝에 삶에 들여왔기 때문에 훨씬 더 기분 좋은 소비가 될 것이다. 판매 기한의 규칙. 뭔가 팔아보려고 했지만 도무지 팔리지 않았던 경험이 있는가? 중고 판매 웹사이트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도 팔지 못한 물건이 있는가? 그렇다면 판매할 물건의 사진이나 물건과 관련된 글을 제대로 쓰지 못했을 수도 있고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했을 수도 있다. 우리가 지급한 가격만큼 그 물건의 가치가 높지 않다는 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이다. 우리는 모두 매몰 비용 오류의 희생자이다. 이에 판매 기한의 규칙을 소개한다. 이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가 없는 물건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어떤 물건을 판매할 계획이 있다면 그 물건을 팔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볼 수 있는 기한은 딱 30일이다. 온라인 경매에 물건을 올리든 중고품 위탁 판매점에 맡기든 건물 꼭대기 위에 올라가 혹시 이 물건이 필요한 사람이 없냐고 소리쳐보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보는 것이다. 단 30일간. 그리고 30일간 서서히 물건의 가격을 내려야 한다. 30일 후에도 물건이 팔리지 않는다면 지역사회 내 자선단체에 기부하자. 업그레이드 금지의 규칙. 스마트폰, 노트북, 태블릿과 같은 전자기기의 경우 2주마다 한 번꼴로 새로운 버전의 기기가 출시되는 것 같다. 광고주는 우리가 가장 최신 기기를 구매하도록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한다.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기, 우리를 만족시켜줄 것이라고 믿었던 그 기기는 이제 그다지 만족스럽지 않다.
하지만 업그레이드의 노예가 될 필요는 없다. 업그레이드는 안 해도 되는 것이다. 물론 기기가 고장 날 수도 있다. 그럴 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다. 없이 살든지 수리하든지 다른 기기를 구매하든지. 없이 사는 것은 현재 우리 문화에서 거의 금기시되고 있다. 하지만 종종 가장 좋은 선택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정말 그 기기가 삶의 필수적인지를 다시 고려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종종 없는 편이 낫다는 것을 깨닫기도 한다. 물론 없이 사는 것이 불가능한 기기도 있다. 이런 경우 새로운 기기를 사지 않고 수리를 하면 된다. 자동차의 브레이크 패드가 고장났다고 해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은가. 다른 물건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정 안 될 때, 없이 사는 것도 불가능하고 수리하는 것도 불가능할 때 마지막 방안으로 다른 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언제든 중고기기를 구매할 수 있다. 심지어 다운그레이드해도 삶에 전혀 지장 없이 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환경에게도 우리에게도 훨씬 좋은 방법이다. 미니멀리스트의 식습관. 아래는 건강한 미니멀리스트의 식습관을 정리해 본 것이다. 과도하게 과식하거나 소식하지 말자. 염증을 일으키는 음식은 피하자. 정제유도 피하자. 가공식품도 먹지 말자. 먹고 나서 기분이 안 좋아질 것 같은 음식은 먹지 말자. 증상이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자. 유기농 채소와 목초 급여 육류를 먹자. 가능하면 로컬 식품을 먹자. 개인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건강한 기초를 쌓으면 우리의 필요와 욕구를 잘 충족할 수 있는 몸을 만들 수 있다. 나는 스스로 건강에 대한 연구를 하고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서 비만의 원인을 없애기 위해 식습관을 바꿨다. 식단에서 설탕, 탄수화물, 가공식품을 철저히 제외했다. 그 대신 첨가물이 없는 유기농 식품을 섭취하고 간식을 줄였으며 하루에 2끼만 먹었다. 해로운 관계 끊어내기.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모습이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모습이다. 우리 삶에 들여오지 않아도 될 관계들을 놓지 못한 적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다. 가치를 더하지도 못하고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이다. 그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져가기만 하고 주지는 못하는 사람들. 우리의 성장을 방해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피해자인 척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말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피해자인 척하던 사람들은 가해자가 된다. 관계가 위험해지는 것은 바로 이때다. 가해자들은 우리로 하여금 보람이나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게 만들고 목적이 이끄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한다. 그리고 시간이 더욱 흐르면서 이 해로운 관계는 우리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버린다. 이런 해로운 관계를 끊어내지 않고 힘겨운 삶을 살 수도 있다. 그 관계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는 당연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관계의 주위를 계속 맴돈다. 그저 상황이 변하길 바라면서 선택을 미루고 미루면서 말이다. 그리고 정말 선택해야 할 그날이 왔을 때에도 또 하루하루,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미룬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함께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을 것이다. 어쩌다 이렇게 되었을까? 이유는 크게 2가지다. 친숙함과 두려움이다. 우선 변화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친숙한 것에 머문다. 성공적인 관계는 헌신, 연민, 지지, 이해심을 필요로 한다. 그저 그런 관계에 필요한 것은 근접성과 시간뿐이다.
우리가 관계를 끊어내고 앞으로 나아가지 않는 두 번째 이유는 두려움 때문이다. 현재 맺고 있는 관계를 목록으로 정리해 본다면 오늘날 다시 선택할 사람은 몇 명일까? 선택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스스로에게 왜 그 관계에 머물러 있는지 물어봐야 한다. 그럴듯한 이유가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종종 그저 두려움 때문에 머물러 있다. 변화를 만들기 두렵고 상대의 마음을 아프게 하기 두렵고 사랑받지 못할까 두려운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이들에게 솔직해지는 것이다. 조금 더 거리를 두고 사랑하는 것이라 해도 말이다. 당연히 모든 변화는 어렵다. 쉬웠다면 이미 변화는 일어났을 것이다. 하지만 정말 좋은 관계를 맺고 싶다면 변화는 필수다. 관계의 변화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알아보자. 관계를 개선할 수는 있어도 다른 사람을 고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의 천성을 고칠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강요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의 성격을 바꿀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정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우리와 비슷해지도록 강요할 수는 없다.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관점을 보여줄 순 있을지 몰라도 그 관점을 똑같이 가지도록 바꿀 수는 없다. 상대를 얼마나 바꾸고 싶던 그 마음과 시도는 헛된 것이다. 그렇다면 서서히 저물고 있는 관계를 마주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다. 받아들이든지 손을 놓고 앞으로 나가든지. 이 두 가지 모두 어느 정도 관계를 끊어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대놓고 해로운 사람이든 교묘하게 해로운 사람이든 이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관계를 끊을 때 대화를 나누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은 그저 그 사람을 뒤로 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때로는 대화를 해서 상황이 더 악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을 마주하지 않고도 용서하는 것이 가능하다. 물론 어떤 식으로든 잘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내가 경험한 바에 따르면 이 마무리라는 것은 과대평가되었다. 뭔가 마술같이 상황을 고치거나 나아지게는 하지 않으니 말이다. 사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상황이나 관계가 마무리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마무리는 그저 정해진 한계점과도 같다. 한계점에 다다른다고 해서 모든 것이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다. 점차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희미해지면서 마무리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니 그 사람의 부재중 전화나 문자 메시지에 꼭 답장을 하지 않아도 된다. 꼭 저녁 약속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꼭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필요도 없다. 누군가와 평생 가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이다. 우정이든 동료애이든 사랑이든 모든 것은 권리가 아니라 특권이다. 그리고 상대가 그 특권을 낭비한다면 우리 또한 꼭 그 관계를 이어나가야 할 의무는 없다. 해로운 사람은 그 무엇도 받을 권리가 없다. 때때로 해로운 관계는 그 관계가 끝난 후에도 해롭다. 그 관계가 끝난 이유를 우리는 모를 수도 있다. 아니면 상대가 원하는 식으로 관계를 마무리하지 않길 원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 사람과 실제로 만남이 끝난다 하더라도 마음에 계속 남는다. 안타깝게도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원하는 때에 정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우리의 마음에서 내쫓을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다. 용서다. 더 이상 가지고 있기 싫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면서 우리는 과거의 무게 없이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상대를 용서해야 한다. 해로운 관계를 끝낼 때 졸혼과 이혼 중 어떤 길을 갈지 선택해야 한다. 좋았던 시절과 교훈을 안고 가장 좋을 때 앞으로 나아갈 수도 있고 졸혼,
아니면 그저 기다리며 온갖 싸움을 견디다가 어쩔 수 없이 상황이 가장 나쁠 때 관계를 마무리할 수도 있다. 이혼. 관계를 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지금 더 어려울지도 모른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누군가와의 관계를 끊어낸다고 해서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그저 그 관계에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관계를 끝낸 우리가 나쁜 사람이거나 할 도리를 다 하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그저 더 나은 삶을 위해 자리를 만드는 것뿐이다. 싸움이 아니라 대화와 평화가 있는 삶 말이다. 해로운 관계로부터 잘 졸업하는 것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하는 것이다. 사랑, 그 이상. 우리는 모두 사랑이 필요하다. 하지만 사랑만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보여야 하고 들려야 하고 연결되어야 한다. 존중받아야 하고 친절하게 대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런 면은 사랑이 없다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사랑 없는 존중을 상상할 수 있는가? 친절함도. 한 걸음 더 나아가 원하던 모든 것을 얻고 바라던 모든 꿈을 이뤘지만 사랑이 없는 삶을 상상할 수 있는가? 그럴 순 없다. 2차원적인 집을 짓거나 빈컵으로 음료수를 마시려는 것과 같다. 사랑이 없는 삶은 단조롭고 허무한 것이다. 사랑으로 인해 삶의 가장 좋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면 우리는 왜 더 사랑받으려고 하지 않을까? 왜 남들로부터 좋아한다는 말보다는 섹시하다거나 쿨하다는 말을 더 듣고 싶어 할까? 더 쉽기 때문이다. 우리의 겉모습은 우리가 조율할 수 있다. 하지만 과도하게 트렌디하거나 멋져 보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느낌이 드는가? 진실성이 없어 보인다. 반짝거리는 물건으로 자신을 치장해서 자신의 모습을 가려야만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보인다. 사랑이 어려운 이유다. 값싼 액세서리나 어떤 거래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다. 오직 믿음, 지지, 이해로만 가능한 것이다. 성적인 매력과 호감도는 불확실성 가운데 빠르게 희미해진다. 하지만 사랑은 위험도, 거절도, 고통도 끌어안는다. 기쁨, 즐거움, 고요함이 들어갈 자리가 많다. 사랑이라는 테두리 안에 유일하게 들어맞지 않는 것은 자기중심성이다. 사랑은 자기중심적이기에는 너무나도 큰 것이다. 사람들은 그냥 사랑에 빠지지 않는다. 사랑은 쌓아가는 것이다. 사랑은 쉽게 찾을 수 없다. 나는 첫 번째 결혼에 실패한 후 수년간 사랑을 찾아 헤매고 다녔기 때문에 안다. 하지만 사랑은 찾으면 찾을수록 더욱 멀어지는 것 같았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만 찾아다니자고 마음먹자 사랑을 찾을 수 있었다. 사랑에 빠지는 것에 중점을 둔 것이 아니라 그저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상하게도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사랑에 빠지는 것과 정반대의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되돌아보면 정말 그렇다. 사랑에 빠지는 것에 집착했을 때 그 사랑에 빠지고자 하는 시도는 자기중심적인 것이었다. 하지만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것에 중점을 두자 사랑은 점점 더 커져갔다. 그저 나에 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역설적인 것 같지만 사랑을 얻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놓아버리는 것이다. 움켜잡고 있지 않을 때 사랑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사랑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힘을 빼야 한다. 사랑할 만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허락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누군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돕고 싶을 수도 있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매번 가능하지 않을 수 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도 없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없다. 하지만 상황이 어떠하든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불화가 있고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관계에서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그 사랑이 가까이 있을 때도 있고 반대로 멀리 있을 때도 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의 행동 전부를 용인한다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바람을 피우는 배우자를 사랑할 수도 있다. 뒷담화하는 동료를 사랑할 수도 있다. 거짓말하는 친구를 사랑할 수도 있다.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들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어떤 부분을 싫어하면서도 그들을 이루는 모든 조각을 사랑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랑은 무겁고 힘들고 쉽게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마주한 가장 큰 어려움은 사랑 그 자체가 아니다. 욕망, 흥분, 이끌림을 사랑으로 착각한다는 것이다. 물건과의 관계에서 이는 더욱 명백하게 드러난다. 우리는 TV를, 자동차를, 화장품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우리 집에 있는 물건이 우리 삶에 있는 사람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세뇌시키는 프로파간다에 의해 혼란을 느낀다. 덜 매력적인 물건들을 보면 이 가공된 사랑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잘 파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화장지나 우편함이나 열쇠고리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만큼 정말 우리의 삶에 필요하고 그만큼 많이 사용하는 것이다. 사랑하지 않고도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립밤을 사랑하지 않고 잘 사용하는 것처럼 아이폰 또한 사랑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는 진짜 사랑을 이해할 수 있다. 사람을 위한 사랑이다. 그저 우리의 삶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위한 사랑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고 물건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물건을 사랑하면서 사람을 사용할 수는 없는 법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안온하고 포근한 시간 보내세요.